샬롬, 브레인 리스의 11번째, 음악가들은 공간 능력, 수리 능력, 비언어적 능력은 물론 작업 기억을 비롯한 실행 기능이 향상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음악가들의 뇌에는 구조적인 변화도 생긴다. 이런 유형의 연구로서는 최대였던 2021년의 연구는 음악가들이 음악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서로 다른 뇌 영역 간의 연결이 더 강력하고 이들 영역이 서로 더 많은 소통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음악가들의 뇌에 음악을 잘하게 만들고 이런 인지적 이점도 설명해 줄 수 있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 음악 자체의 효과 때문일까?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의 다국적 연구팀은 핀란드 성인 101명을 음악적 전문성에 따라 비음악인 아마추어 음악인 전문 음악가로 나누고 1년의 지능 테스트와 실행 기능 테스트를 실시했다. 그들은 참가자들의 사회 경제적 주의, 성격 특성 그리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소들로 고려했다. 이런 모든 요소를 통제한 후에도 음악가들은 인지 테스트에서 더 좋은 성적을 냈고 음악적 훈련을 많이 할수록 점수가 더 나아졌다. 전문 음악가는 아마추어보다 성적이 좋았고 또 아마추어는 비음악인보다 성적이 더 좋았다. 이 연구 논문의 저자들은 음악 수업이 우리의 실행 기능, 즉 거의 모든 인지 능력에 도움을 주는 지극히 중요한 기능을 훈련시킨다고 믿는다. 그런다면 음악 훈련은 얼마나 어릴 때부터 시작해야 할까? 모차르트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고전 음악을 듣는 것이 어린아이의 IQ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음악이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들고 각성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보이며 좋은 기분은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므로 그 결과 IQ 테스트에서 약간 더 나은 성과를 거두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모차르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그 효과를 쓸모없다는 말은 아니다. 고강도 운동이 아이들이 집중하고 학교에서 더 나은 성적을 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음악을 듣는 휴식 시간도 이후의 인지 성과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어린 나이에 음악 연주를 배우는 것은 그 효과가 훨씬 더 강력하다. 이는 아이들의 일반적인 지능과 연관되는데 여러 연구가 음악을 배우는 아이들의 연극과 같은 다른 연습을 하는 아이들에 비해 IQ가 더 향상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9세 전후 아동 100명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는 일주일에 30분 이상 악기 연습을 한 아이는 일반지능 테스트에서 더 나은 성적을 내고 뇌의 백질, 뇌가 신호를 더 효율적으로 보내도록 도움을 주는 일종의 절연체도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연습을 많이 할수록 뇌에 이런 변화가 더 많아졌다. 어렸을 때 악기를 배우다가 포기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한 연구는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한 기억력과 IQ에 대한 영향이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음악도 교육과 마찬가지로 더 많이 배울수록 그 효과는 강력해진다. 오페라 가설 음악 훈련이 언어 처리 능력, 예컨대 소음 속에서 말을 정확하게 골라내는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 매사추세츠 더프트 대학교의 아니루드 파텔이 제안한 오페라 가설이라는 유명한 설명에 따르면 음악과 말하기는 뇌의 인지 처리 영역 중 일부를 공유하지만 음악이 더 인지적 부담이 크며 감정에 관여하는 데다 주의 집중까지 요한다고 한다. 이런 특징 때문에 음악 훈련은 이들 시스템을 운동시켜 뇌의 구조와 기능을 영구적으로 변화시킨다. 이는 정기적으로 음악을 연습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좋은 소식이지만 청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도울 방법도 제공한다. 연구자들은 이미 이런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음악을 통해 인지 능력 향상 효과를 최대한으로 얻고자 한다면 어릴 때부터 시작해 많은 연습을 하는 것이 승리의 공식으로 보인다. 하지만 늦었다고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음악 훈련 경험이 없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6개월 동안 피아노 레슨을 받은 연구 대상자들의 실행
기능 테스트에서 향상된 성과를 보였다. 음악이 우리의 사고 능력에 매우 유익하다는 사실은 과학자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는 음악 훈련을 통해 뇌 기능이 광범위하게 향상되는 것이 음악가들에게도 이중 언어 사용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신적 완충제로 작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아직까지는 희망적인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 연구 시작 당시 치매에 걸리지 않은 500여 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5년간의 연구는 악기 연주가 치매 발병 위험을 낮추는 몇 가지 여가 활동 중 하나라는 것을 발견했다. 나머지는 독서, 카드, 게임, 춤이다. 쌍둥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추가적인 증거가 나왔다. 한 명은 음악 훈련을 했고 한 명은 그렇지 않은 쌍둥이 중 치매에 걸릴 가능성은 음악 훈련을 한 사람들이 평균 64% 낮았다. 또한 2021년 연구는 음악 훈련을 한 노인의 경우 실행 기능, 기억, 학습 및 감정에 중요한 뇌 영역이 더 큰 것을 보여주었다. 이 모든 것은 음악적 소질이 장기적 인지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됨을 보여준다. 다만 이 분야는 언어에 비해 연구가 빈약하다. 다음 단계는 노인들이 규칙적인 음악 연습으로 뇌를 훈련해 인지 저하를 막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며, 이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 이미 진행 중이다. 뇌를 치유하는 주파수와 리듬. 이번에는 다윈이 일상생활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음악의 즐거움에 대해 살펴보자. 이 부분에서도 역시 그의 생각은 빗나갔다. 특히 신경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음악을 들음으로써 엄청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치매 환자의 경우 음악 감상이 끝나고 한참 뒤까지 기분을 북돋우고 행동을 개선할 수 있다. 음악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매사추세츠 보스턴 소재 노스이스턴 대학교 사이클의 교수에 따르면 인지와 관련된 뇌 활동의 특수 주파수가 존재한다고 한다. 뇌 활동의 이런 리듬 패턴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무언가에 집중할 때 촉발되지만, 노년기 특히 신경퇴행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 패턴이 감소한다. 따라서 음악 리듬 요소가 인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주파수를 재활성화하여 정신적 명료성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루이는 집중력을 강화하는 음악을 고안하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해졌고, 현재 사람들의 집중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음악을 만드는 스타트업 브레이크다운 FM과 협력해 그 방법을 연구 중이다. 이들은 음악의 요소들을 요리 재료 목록처럼 사용해 전혀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 왔으며, 음악의 특정 주파수의 소리를 삽입해 뇌가 그 주파수에 동조하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주의를 요하는 인지 테스트에 더 오래 집중하고 더 나은 성과를 거두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루이는 사람들이 이 음악을 들으면 소설, 미디어나 다른 유혹의 주의를 빼앗기지 않고 일에 집중하고 싶다는 느낌을 받는데, 이는 특히 ADHD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 즉 쉽게 집중력을 잃는 사람들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말한다. 루이는 주파수 외에 음악의 예측적 특성의 신경질환, 특히 일반적으로 경직과 떨림과 같은 운동 문제를 유발하는 점진적 신경계 장애, 파킨슨병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음악은 예측 가능한데, 음악 한 곡의 리듬을 몇 마디 듣고 나면 뇌는 그 음악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할 수 있다. 이때 리듬은 뇌의 여러 부위가 서로 소통하도록 만들어 곡의 다음 부분을 예상할 수 있도록 돕는다. 더 나아가 리듬은 우리가 움직이지 않을 때도 운동을 담당하는 뇌 영역에서 처리한다. 파킨슨병의 문제 중 하나는 운동 시스템이 움직임을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인데, 음악을 듣고 리듬에 대한 뇌 전반의 반응을 활성화시키면 뇌의 운동 시스템이 움직임을 좀 더 쉽게 시작하도록 준비시킬 수 있다는 것이 루이의 생각이다. 마치 리듬에 대한 우리의 본질적인 친밀감이 청각 시스템의 연결을 통해 파킨슨병으로 대화된 뇌 영역이 움직이도록 시동을 거는 것과 같다. 루이의 최근 연구는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한다. 2021년 그녀가 이끄는 연구팀은 단 4개월 동안 매주 댄스 수업을 한 것만으로 파킨슨병의 운동 증상과 비운동 증상 모두가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전에 춤을 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개선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아마도 그들이 이미 청각과 운동 시스템 사이에 강한 연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루이와 그녀가 이끄는 연구팀은 이 아이디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오실로스코프라는 회사와 함께 음악적 리듬을 모방한 리드미컬한 빛의 섬광이 뇌의 이런 연결을 회복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다. 배경소음의 영향. 음악 외의 다른 소리는 우리의 정신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여러 연구가 특정 소음이 학습을 방해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비행기 이동 경로 아래에 위치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또래보다 학업 성과가 뒤처지고 문제에 집중하는 것을 더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아이들을 비롯해 사람들은 특히 왁작지껄한 소리나 주변의 대화 소리에 쉽게 주의를 빼앗긴다. 하지만 배경 소음을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음량이 적절하다면 이는 오히려 창의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다양한 소음이 사람들의 창의력에 미치는 영향을 테스트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리의 유형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너무 부드럽거나 너무 크지 않아야 한다. 아마도 적절한 음량의 각성 수준을 적당한 만큼 높이기 때문일 것이다. 예측을 유도하는 음악의 특성은 불안해지기 쉬운 요양원에 놓인 특히 치매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어 간병인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 같다. 신경퇴행성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불안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기억력 상실로 인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혼란을 느끼기 때문이다. 음악은 즉각적으로 뇌가 예측할수록 만들기 때문에 진정과 위로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좋아하는 음악 플레이리스트가 필요한 이유.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음악이 가진 뇌 기능 개선 능력으로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선택하는 재생 목록이 중요하다. 음악 감상은 좋은 음식 돈의 활성화가 되는 노예 보상 시스템을 자극한다. 단 이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만 일어난다. 보상 활성화 역시 음악의 예측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다음에 무엇이 나올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이 뇌에 쾌감을 주기 때문이다. 루이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정기적으로 들으며 발주 뇌 청각과 보상 시스템 사이에 이런 연결이 강화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좋아하는 음악을 정기적으로 듣는 것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 외에도 예상치 못한 혜택을 안겨줄 수 있다. 연구 참가자들은 이러한 음악 개입이 있는 동안 외로움을 덜 느끼고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고 보고했다. 루이는 음악 감상이 중년 성인들이 나이를 들면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장기적인 라이프 스타일 선택지가 되기를 바란다. 이 모든 것은 음악을 무시한 다윈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보여준다. 어린 나이 때부터 평생에 걸쳐 음악 훈련 및 연습을 함으로써 언어와 비슷한 방식으로 뇌의 형태를 바꾸고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며 잠재적으로 재미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음악적 재능이 전혀 없는 사람은 음악을 통해 뇌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뇌를 운동시키기 때문에 장기적인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몸에 좋은 식단이나 규칙적인 운동을 생활 습관으로 만들듯이 좋아하는 음악 플레이리스트에 귀 기울이는 일을 습관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래서 잠시 벗어나 음악 소리를 높일 핑계가 필요한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 음악을 활용하는 4가지 꿀팁. 첫째, 병원에 가는 길인가 헤드폰을 챙기도록 하라. 수술 전, 수술 도중, 수술 후 음악을 듣는 것이 통증과 불안감을 낮추고 필요한 약의 양을 줄일 수 있다. 두 번째, 가족 여행을 계획 중인가? 여행을 할 때는 헤드폰을 금지하고 카스테레오를 크게 틀어라. 연구는 자녀와 함께 음악을 듣는 것이 청소년기 자녀들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 번째, 그룹이 강렬하고 매력적인 리듬과 비트가 있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면 몰입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과학자들도 누구나 춤을 추고 싶어하는 음악을 표현할 때 그룹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런 종류의 음악은 특히 불안감을 낮추고 자존감을 높이는 것과 관련된 몰입 상태를 이끌어낸다.
네 번째, 더 행복한 느낌을 원한다면 행복한 음악을 들어라. 2주 동안 정기적으로 행복한 음악을 들으면 사람들의 기분이 좋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런 목적으로 음악을 사용해 보라는 지시를 들었을 때 그 효과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의도 자체가 항목을 한 것이다. 5부 사회생활. 우리 모두는 자신의 정신 건강과 정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얼마든지 노력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서 개인의 노력만이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우리는 고립된 존재가 아니며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또는 그런 상호작용의 부족도 우리의 내 건강과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동물이며 우리는 상호 연결된 사회 연결망의 일부가 되도록 진화했다. 따라서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채롭고 의미 있는 사회적 연결이 뇌에 왜 그토록 좋은지, 외로움이 왜 회백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21장에서 보게 될 것처럼 혼자 산다고 해서 반드시 더 외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결혼 생활을 비롯해 장기적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경우 적절한 환경이 조성된다는 전제하에 그런 관계가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22장에서 살펴볼 것처럼 4발 달린 친구를 비롯한 다양한 반려동물도 마찬가지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회생활은 배우자나 파트너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 강력한 상호작용을 한다. 5부의 마지막 2개 장에서 살펴볼 것처럼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과 실외에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사회활동이 낮과 밤 중 어느 시간대에 이루어지는지, 활동이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등의 모든 것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제 기분을 개선하고 더 현명하게 사고하기 위해서 인간관계와 환경의 힘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알아보기로 하자. 20장 원만한 결혼 생활은 치매를 예방한다. 사랑 때문에 결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단순히 전통 때문에 결혼을 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원만한 결혼 생활은 건강에 매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결혼한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심혈관 건강이 더 좋고 혈압이 낮은 경향이 있다. 일부 연구들은 남성이 여성보다 이런 건강상의 혜택을 더 많이 누린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신체적 이점을 고려한 과학자들은 결혼이 노년의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다. 2017년에 여러 나라의 과학자들이 문헌을 샅샅이 뒤져 장기적인 파트너 관계의 정신적 혜택을 조사한 모든 연구 결과를 모았다. 그들의 연구에는 총 8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결혼이 치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15건의 연구가 포함되었다. 그들은 나이와 성별을 고려한 후에도 치매 발병 위험이 기혼자에 비해 미혼인 사람은 40%,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은 20%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흥미롭게도 이 연구에서는 이혼한 사람들의 치매 발병률이 더 높게 나오지 않았다. 이혼이 매우 힘든 경험일 수 있고 스트레스 자체가 치매 발병 위험과 연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결과다. 결혼이 치매를 지연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결혼 생활을 하면 일반적으로 매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다음 장에서 살펴볼 것처럼 이는 정신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활동을 지속함으로써 인지예비능을 높일 수도 있다. 인지예비능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뇌 손상에 영향을 덜어주는 일종의 정신적 완충제 역할을 한다. 더 간단히 설명할 수도 있다. 결혼한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회백질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말이다. 하지만 이것은 완벽한 답이 아닐 수 있다. 건강이 장수에 도움을 주기는 해도 이 연구에서는 결혼이 치매 예방에 미치는 영향이 장수에 미치는 영향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는 결혼이 단순히 신체 건강을 개선하여 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이상으로 뇌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 연구를 진행한 연구진은
인지 예비능을 높이는 것이 평생에 걸친 부부 생활이며 인지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효과를 결혼한 사람에게만 제한할 필요는 없다. 이 연구는 결혼이라는 말을 통해 장기적인 관계를 나타내려 했고 배우자뿐만 아니라 파트너처럼 더 넓게 관계 유형을 다룬 연구들도 포함시켰다. 관계 양상과 정신 건강. 왜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은 치매 발병 위험이 높고 이혼한 사람은 그렇지 않을까? 이전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사별이 이혼보다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스트레스가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독신인 사람들은 치매 진단이 늦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 혼자 병원에 다니는 사람은 치매의 징후를 찾아내기 어려우며 건망증이 심하거나 행동의 변화를 겪는 초기 징후를 알아차릴 확률이 높은 것은 배우자나 파트너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사는 환자가 생활 속에서 의지할 중요한 사람이 없는 경우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치매 발병 위험을 낮추고 싶다면 짝을 이루는 것이 좋은 듯하다. 물론 발령 관계의 양상은 제각기 다르다. 결혼 생활의 질, 즉 사람들이 결혼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도 관계의 양상에 큰 역할을 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사람들에게 상대의 부모들을 대하는 문제에 있어 배우자와 의견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애정 표현 방식이 어떤지와 같은 소소한 질문부터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다른 사람과 결혼할 것인지와 같은 더 중대한 질문까지 아우르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런 접근법을 사용한 연구는 독신인 사람들보다 우울증의 위험이 낮고 더 행복하며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비롯한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것이 결혼 자체가 아님을 보여준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와 관련된 만족감과 지원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원만한 결혼 생활은 정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지만 불행한 결혼 생활은 오히려 독신으로 지나는 것보다 나쁘다고 드러났다. 헌신적이고 친밀한 관계의 힘. 그렇다면 결혼 그리고 아마도 다른 장기적으로 헌신적인 관계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독신이거나 결혼 생활에 행복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한 건강상의 부정적인 영향을 사회적 공맥을 메워줄 여러 친구들과의 관계로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사회적 연결망은 제 아무리 강력하고 광범위하더라도 사람들을 불행한 결혼 생활이나 독신으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할 수는 없다. 훌륭한 지원 네트워크를 가진 독신자라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정신적으로 좋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혼 생활이 원만치 못한 사람은 그로 인한 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외부의 지원으로 상쇄할 수 없다. 이는 결혼 생활에 따르는 독보적인 헌신 수준이나 관계의 친밀성 때문일 수 있지만 이 새로운 연구 영역에 대해서 아직 확실히 말하기는 이르다. 친밀감이라는 주제에 있어 뇌에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맺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장기적으로 노인의 인지능력 테스트, 특히 작업 기억 및 실행 기능과 관련된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기록했다. 방출되는 보상화학 물질은 도파민의 증가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 도파민은 노인의 이런 종류의 인지 능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자녀를 갖는 것에 관해서라면 헌신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도 자녀를 낳았을 때 수면, 돈, 시간 부족의 탓에 정신 건강이 저하되는 경험을 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지난 몇 년 사이 상황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새로운 연구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자녀 때문이 아니라 재정적 비용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돈 문제를 제외하면 부모의 행복감은 상당히 커진다. 자녀가 몇 명인지도 부모의 행복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자녀가 집을 떠나면 부모가 자녀가 없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해진다. 빈 둥지에 남게 된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 겪어야 했던 육아 부담이 사라진 상태로 자녀를 통한 풍성하고 의미 있는 가족 관계의 혜택을 누리며 운이 좋다면 노년에 자녀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자녀가 몇 명이어야 가장 행복할까?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자녀를 몇 명 두는, 부모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자녀를 몇 명 두는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과학은 몇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가장 행복한지에 대해 어떤 말을 해줄까? 펜실베니아 대학교 사회학자 한스필더 퀼러 연구가 몇 가지 실마리를 제공한다. 그는 전국적인 쌍둥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적이 있는 덴마크의 일란성 쌍둥이들에게 설문지를 보냈다. 일란성 쌍둥이이기 때문에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많은 요소가 배제된다. 설문을 토대로 한 연구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첫 아이를 낳았을 때 더 행복했고, 다만 남성의 경우 아이가 아들인 것이 큰 영향을 미쳤으며, 딸을 낳았을 때보다 아들을 낳았을 때 75%더 행복감을 느꼈다고 대답했다. 둘째 자녀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의 행복감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변화만 있었던 반면 어머니의 행복감은 감소했다. 이는 궁극적인 행복을 위해서는 자녀가 한 명일 때가 가장 좋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독일과 영국의 부모에 대한 연구는 다른 상황을 보여준다. 이 연구 결과는 첫째와 둘째를 낳을 때는 행복감이 증가하지만 셋째의 경우는 행복감이 증가하지 않아 두 자녀에서 멈춰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 분명히 다른 요소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또한 여러 연구들은 자녀를 갖는데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는지가 선진국에 사는지, 나이가 몇 살인지, 30세 이상은 부모가 되었을 때 더 큰 행복감을 느낀다. 몇 살인지는 물론 부유한지 좋은 교육을 받았는지와 같은 요소에 좌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녀의 수가 원했던 자녀의 수와 일치하는지도 중요하다. 21장 외로움은 뇌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2020년 코비드-19 팬데믹에 대응해 전 세계가 봉쇄 조치에 들어가면서 또 다른 건강 문제가 빠르게 부상했다. 바로 외로움이다. 의료 연구 데이터베이스인 피패드를 검색해보면 2020년 출간된 외로움과 정신 건강에 관한 과학 논문의 수가 2019년 2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연구 중 일부는 이 시기에 외로움에 대한 보고가 증가했고, 그와 함께 비교적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울증과 자살 충동이 증가한 것을 발견한 반면, 다른 연구는 사람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고 있다고 느꼈고, 다른 사람들과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때로는 팬데믹 이전보다 더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다는 정반대 결론에 이르렀다. 이런 상반된 결과들은 외로움이라는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여준다. 최근 몇 년간 팬데믹으로 인해 외로움이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외로움의 전염병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급증했다. 이런 기사들은 혼자 사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외로움은 담배보다 나쁘다. 그게 왜 중요할까? 외로움의 영향에 대해 가장 자주 인용되는 개념은 외로움이 우리를 조기 사망에 이르게 할 것이고, 외로움은 비만이나 흡연보다 더 나쁘다는 것이다. 2018년 영국 정부는 외로움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공중보건 문제 중 하나라 선언하며, 심장질환, 뇌졸중, 알츠하이머병 등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나열하고, 이런 역경과 싸우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약속했다. 여기에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우편 집배원들이 확인하고, 의사가 의로운 환자에게 지역사회 활동이나 지원, 봉사를 추천하는 계획 등이 포함된다. 영국에는 이 문제를 전담하는 외로움 담당 장관도 있다. 사회적 고립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이유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강력한 사회적 연결망을 가지는 것은 일자리, 몸에 좋은 음식, 신체 활동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인다. 반면 외로움은 의지를 잃게 하며 결국 건강에 좋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한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적 고립을 외로움과 똑같이 생각하는 실수를 하고 한다. 우리는 종종 혼자 있는 것과 외로움을 혼동하는 경향이 있지만, 누구나 인생의 어떤 시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는 한편, 혼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우리는 혼자라는 것과 외롭다는 것이 같지 않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데이터도 여기에 동의한다.
일례로 전 세계에서 혼자 사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두 나라 덴마크와 스웨덴의 경우를 살펴보자. 이 두 나라 국민들은 북유럽의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로움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덴마크와 스웨덴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4분의 1만이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다고 답한 반면 외로움 지수가 1위를 차지한 그리스는 그 비율이 62%에 달했다. 따라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외로움을 느끼는지 또는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지를 예측하는 좋은 지표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2012년 보스턴의 매사추세츠 대학교의 연구원이 케이틀린 코일, 엘리자베스 두건이 사회적 고립, 외로움, 정신건강 사이의 관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조사에 착수했다. 약 1200명을 대상으로 한 그들의 연구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의 연관성이 매우 약한 것을 발견했다. 달리 표현하면 혼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외롭다고 가정하지 말고 외로운 사람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고 가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두 연구자가 발견한 것은 외로움과 좋지 못한 정신 건강 사이에는 강력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이다. 가장 외로운 시기